자, 이번 시간에 이제 세무 파트 실전 테스트인데요. 이쪽 파트는 문제를 다 풀어드려야 되니까 상속 증여는 또 별도의 차시 다음 시간으로 해서 좀 나눠서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면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요. 네. 자, 1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소득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나왔습니다. 소득세 과세 단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6월 달부터 이렇게 취업이 돼가지고 소득이 발생됐어요. 그러면요, 6월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그 중간에 들어왔다 그러면 중간 어쨌든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묶어서 세금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아니죠. 양도소득은 뭐예요? 분류과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분류. 종류를 달리한다는 뜻이죠. 분류과세하는 게 뭐가 있냐면 양도소득도 있고요, 퇴직소득도 있고 뭐 많이는 없습니다만 살림소득, 이 세 가지 소득의 특징이 뭔가요? 장기에 걸쳐 발생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30년 근무하고 퇴직했는데 그 퇴직소득을 그에 벌어들인 근로소득과 합산하게 되면 억울한 거죠. 과세, 세율이 굉장히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특징이 양도소득도 마찬가지고 뭐 30년씩 갖고 있는 집을 팔았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퇴직, 양도, 살림은 분류, 별도로 한다. 2번이 틀렸네요. 정답이 되겠고요. 자, 거주자에 대한 납세제는 주소지로 한다. 좋습니다. 소득세 납세제는 주소지로 하고 5월까지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5월 달에 신고 납부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저는 그냥 12월 말일 날 하고 그 다음에 뭐 연말정산하고 끝났는데요. 이거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라는 게 왜 유리지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특별히 이렇게 속된 말로 이렇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심플한 거죠. 그래서 연말정산으로 간단히 끝날 수가 있는데 뭐 사업소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득이 섞여 있는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다 5월달, 인년 5월에 신고납부가 이루어진다. 맞는 말이고요.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다. 원래는 열거주의죠. 그러니까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하기에는 좀 곤란한 것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금융소득이죠. 금융소득. 금융소득은 뭐가 있나요? 이자와 배당 소득이 있죠. 이자와 배당은 이자에 준한다, 배당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뭐 굳이 하면 연금까지 포함이 되는데, 자, 이런 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다. 맞는 말이죠. 원칙은 열거나. 2번이 정답. 자,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국내 주소를 두거나 일과세 기간 동안 국내에 한 6개월 정도 되죠?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거주자로 본다. 외국한 거래법에 가보면 또 이것도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이 있는데 비슷하면서 약간 틀려요. 어쨌든 세법상 국내에 한 6개월 정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은 거주자로 본다. 내국법원이 100% 출자해가지고 해외에 나가 있는 임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세법상 그렇다는 겁니다. 외국인도 거주자가 될 수 있나요? 네. 한국에서 취업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거주자로 된다. 그래서 세금 신고를 한국에 해야 된다. 거주자가 아닌 자는 네, 비거주자가 되는 거죠. 이게 국적하고는 틀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프로야구 구단에 뛰고 있는 선수다. 그러면 국적은 한국이지만 어떻게 돼요?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는 거고요. 비거주자가 한국에 잠깐 와가지고 라면 광고를 찍었다. 그러면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 납부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자, 그런데 비거주자인 경우는 국외가 아니라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된다. 자, 그래서 한국에 잠깐 들어와가지고 시즌이 아닐 때 라면 광고를 찍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그 부분만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죠. 국외가 아니라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 이게 이제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실익이 되는 거죠.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종합소득 공제에 관한 겁니다. 본인과 배우자는 소득과 나이 조건 없이, 자, 배우자는 나이 조건은 없는데 뭐 소득 조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맞벌이다. 그러면 각각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소득 조건은 정해진 룰이 있다. 2번 질문. 자,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한 건데요.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65세가 아니라 60세죠. 60세. 60세 이상이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있고, 자녀는 뭐죠? 20세죠. 20세.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도 같은 논리예요. 연령에 관계없이, 여기서 틀린 거죠. 20세 이하든지 60세가 넘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공제 대상자가 가능합니다. 같이 살 때, 생계를 같이 할 때. 4번 질문. 장애인 경우에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아니요.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에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장애인이라고 돈을 못 벌라는 법이 있나요?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죠. 장애인도 많이 번다. 당연히 별도로 신고해야 되겠죠. 소득에 관계없이. 여기서 틀렸고요. 자, 보시면 70세 이상은 이게 나이가 더 많이 드신 거잖아요. 추가로 100만 원, 장애인은 200만 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왜 그래야 되는지는 이해하시겠죠? 5번이 정답. 자, 다음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 납부에 관한 건데요.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중간 예납은 6월 30일까지로 한다. 좋습니다. 확정 신고는 5월 달에 한다고 그랬죠? 5월 31일까지 납부를 해야 됩니다. 보통 보면 이제 세무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서울이다 그러면 구청에 가시게 되면 도와주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신고할 수 있는데 어쨌든 5월 달에 신고 납부가 이루어지고요. 3번 질문 보시면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이하, 그러니까 절반을 내려면 1,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은 넘어야 돼요. 2,000만 원 넘어야 50%로 분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00만 원이 넘지 않고 1,500만 원이라고 봐요. 일단 1,000만 원 넘어야 분납이 되니까. 1,5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1,000만 원 내야 돼요. 500만 원이요? 2달 후에. 2,000만 원이 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절반씩 낼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내는 뜻이지. 일단 처음에는 최소. 일단 3번이 틀렸고 조금 어려운 문장이네. 4번 지금 보시면요. 자, 상속입니다. 상속은 몇 개월? 그렇죠. 6개월. 증여는 3개월. 자, 보시면 출국하는 경우 있겠죠. 증여는 출국 전날까지 신고를 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그렇게 해야지 문제가 같겠죠. 정답은 3번. 다음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자, 과거에는 4,000만 원일 때가 있었는데요. 2,000만 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이 문장도 좀 바꿔달라고 해야 되겠다. 조금 오래된 문장이네. 지금 2,000만 원으로 된 지 한참 됐으니까. 자, 2번 지문 보시면요.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자, 기준은 2,000이 되었죠.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합산이 된다. 이게 무서운 거죠. 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특히 이제 여유가 있는 분들이 두려워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하려면 예금이라든가 뭐 배당받은 게 꽤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재산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세금을 꽤 많이 내고 있는데, 금융소득은 2,000만 원이 안 되면 그걸로 그냥 분리가 됐었는데 2,000만 원이 초과되니까 초과분이 기존 과세될 금액하고 합산이 되니까 세율이 높은 세율로 추가로 더 과세가 되는 것들이 있죠. 이게 무서운 거죠. 맞는 말이고요. 자,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 몇 프로로 원천징수하죠? 14% 플러스 1.4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고 끝난다. 이걸 보고 분리과세라고 하죠. 2,0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2,000만 원이 초과하지 않은 경우.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는 원천징수와 종합과세로 이중과세된다. 이중과세는 아니죠. 그렇죠. 고율로 과세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이 초과돼 가지고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이 생길 수는 있는데, 2,000만 원에 대해서 2,000만 원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제 2,000만 원이든 간에 기존의
원천 징수했을 거 아니에요. 14%. 1.4%의 원천 징수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다? 빼주죠. 이것도 내구 금융소득 종합과세 또 맞고 그건 아니죠. 예. 기존의 원천 징수, 리드홀딩한 거는 어떻게 된다? 기납부세액으로 빼줘야 되겠죠. 이중과세 되는 건 아니다. 세율이 높아져서 부담이 되는 거지. 4번이 틀렸고요. 신종 금융상품에 대해서 이자는 포함이 된다. 그런데 비과세 저축, 말 그대로 비과세니까 빠지는 거고요. 신종 금융상품이 뭐가 있을까요? ELD 같은 거 있죠. ELS가 있다고 봐요. ELD는 이게 디파짓 예금이거든요. 요거는 이자 소득에 포함이 되고요. ELS 이런 것들은 이제 투자 상품이죠. 배당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어쨌든 포괄주의에서 신종 금융 상품도 하여간 이렇게 이자든 배당이든 투자성이면 배당, 자금의 대차성이 있으면 이자 이렇게 과세가 된다. 유형별 포괄주의니까요. 정답은 4번 이중과세는 아니니까요.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배당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배당 소득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이자와 배당이 이제 주요 금융 소득인데 이자는 자금의 대차, 빌리는 것에 관한 거라면 배당은 일반적으로 이제 투자와 관련된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 같은 거. 주식 투자하게 되면 배당을 받죠. 사업의 성과에 따라. 자, 내국법인, 국내에 있는 법인으로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외국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외국 주식도 꽤 투자하시더라고요. 달러로 받죠? 일반적으로. 역시 포함이 된다. 국외에서 받는 펀드, 해외 펀드 있을 수 있죠. 해외에 투자되는 펀드 똑같다. 자,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자, 말만 들으면 매매 차익이니까 양도세가 나올 것 같잖아요. 이걸 영어로 하면 뭐죠?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repurchase, 되사준다는 거죠. RP라고 하고요.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국공채를 고객한테 넘깁니다. 넘기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일정 기간 후에 되사가겠습니다. 3개월이다 그러면 어때요? 국공채를 고객한테 넘겨주면서 3개월 후에 되사갈게요. repurchase. 근데 되사갈 때 뭘 더 줘요? 플러스 알파를 더 드릴게요. 정해진 레이트가 있어요. 이게 뭐다? 이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죠. 형식은 국공채 매매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뭐다? 채권을 줬다가 일정 기간 후에 되사주면서 플러스 알파를 더 주는 게 확정 이자나 마찬가지니까 이 매매 차익은 뭐다? 이자 소득이다. 배당 소득이 아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포괄주의니까요. 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 분배. 이게 뭐예요? 이게 배당인 거죠. 그 형태가 어떻든 간에 투자에 대해서 자기 지분에 따라 사업의 성과에 따라 받는 거. 이게 배당이죠. 정답은 4번. 다음 7번 문제입니다. 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뭐 특징일 수도 있는데 보험은 비과세 되는 것들이 있죠. 비과세가 가능한 게 보험이에요. 그래서 특히 여유가 있는 분들이 보험을 활용해서 그 세금을 좀 줄이는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거든요. 보면 자,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줘요. 근데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요건이 있더라. 자, 이건 뭐 이제 시험으로만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외우려니까 좀 힘드실 수는 있는데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까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 있으실 텐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10년이어야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늘어났어요. 5년, 7년 이렇게 이제는 10년. 10년은 돼야 돼. 자, 그리고 납입 기간이 5년은 돼야 됩니다. 적립식일 때 말이죠. 그 다음에 보험료가 균등해야 되고요. 선납 기간이 12개월이 아니라 6개월 이내야 돼요. 여기서 이제 틀렸는데 왜 선납 기간을 제한을 두고 있을까요? 선납 기간에 제한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거치형이 되는 거예요. 먼저 다 때려 박으면 형식은 월납처럼 보이지만 미리 다 선납으로 때려 박을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한꺼번에 불입하는 건 똑같아지죠. 그걸 막기 위해서 6개월까지만 선납이 가능하다. 그리고 합계액이 월 150만 원 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제한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일단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선납은 6개월까지. 이런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비과세가 가능한 거니까요.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런 보험을 통해서 비과세 상품, 이제 비과세가 되는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잘 활용하고 계시죠.
다만 기간이 길잖아요. 여유가 없으면 10년까지 버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유가 있는 분들은 기다리면서 묻어둘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과세 때도 또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유가 없다 보면 중간에 깨는 경우가 많지. 그러면 손해보고 또. 참 어려운 겁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그로스업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자, 1번 질문 11% 맞습니다. 자, 그 법인세에 대해서 세금 내고 또 개인한테 나갈 때 또 개인이 세금 내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조정을 위한 것이다. 그게 그로스업이다. 자, 근데 국내에서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적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다. 맞는 말이고요. 자, 이익중비금 당연히 돼야 되는데 뭐가 그로스업의 대상이 안 되냐면 집합투자기구. 이게 뭐죠? 펀드를 말하는 거죠. 펀드를 법적 명칭, 즉 자본시장법 명칭이 뭐다?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은 이익은 배당은 그로스업 대상이 아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법인세가 과세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서 좀 100%는 아니죠. 계산을 좀 해주는 거니까 4번이 정답. 다음 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원천 징수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틀린 것은 자, 일반적으로 배당은 어떻습니까? 14%, 지방소득세 1.4는 별도고요. 자, 비영업대금 내가 업으로서 하지 않아.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어. 이런 것들도 다 원래는 25%에 해당하는 거죠. 낸 적이 없는데요. 그거는 너무 금액이 적거나 규모가 작아서 적발이 안 된 거죠. 원래는 세금 내야 됩니다. 자, 3번 질문.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아주 디테일해서 그런데 25% 좋습니다. 자, 비실명 금융회사가 지급할 때는 90%. 자, 조세협약 체결 국가의 거주자에 대한 금융소득. 이런 거는 뭐죠?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각 국가마다 협약이 있는 거죠. 예, 제한세율. 제한세율에 따른다. 조금 더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국가 간에 협약이 있습니다. 그 협약에 따라서 레이트가 정해진다. 5번이 정답. 다음 1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수입식입니다. 언제 수입으로 잡느냐? 기본 원칙은 뭐죠? 받은 날, 수령한 날. 이게 언제 그 금융소득이 발생, 수입이 된 것이냐에 관해서는 받은 날. 이게 원칙입니다. 자, 수입 시기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연도를 결정하는 시기다. 그렇죠. 언제 받았니? 그러면 그 받은 해에 납부를 해야 돼요. 신고 납부, 금융소득에 대해서. 만약에 3년 만기 정기예금이 있었어요. 기간이 3년 동안 이루어지는데 3년 후에 한꺼번에 받았어요. 그럼 언제 3분의 1씩 안분하는 게 아니라 받은 날, 마지막 그 해에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22년이 만기였다 그러면 그해 소득으로 귀속이 됩니다. 좀 주의하셔야 돼요. 특히나 그래서 실무적으로 ELS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투스타인데 자동으로 연장되는 거 있죠.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조기 상환형이라고 보통 하던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3년에서 5년짜리들이 발행이 되는데 요건을 충족 못 해갖고 딜레이 되다가 만기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래갖고 본의 아니게 3년치가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거나 이러신 분들도 있더라고. 어쨌든 언제 받니? 받은 해에 적용이 된다.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품을 장기 상품을 되신 대로 한꺼번에 나오지 않고 애뉴얼리 쪼개지도록 이렇게 분배 안배를 해야 되겠죠. 잉여금 처분.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잉여금 처분 결의를 해갖고 배당을 주잖아요. 잉여금에 대해서. 그 배당의 수입 시기는 지급을 받은 날이 아니라 주의하셔야 되죠. 처분 결의일이다. 잉여금을 어떻게 처분할게요? 배당을 이렇게 할게요. 라고 결의를 하겠죠. 재무제표 확정하면서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론이 날 거예요. 그 결의일이 된다. 지급받은 날이 아니다.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답이 되겠고.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이 상속될 때는 상속 개시일이겠죠. 당연히 상속이 개시가 되면 그때 넘어가는 거니까.
자, 보험도 마찬가지죠. 그 보험금의 차익을 수령하는 날, 이때 그때가 수입 시기가 되겠죠. 정답은 3번. 1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종합소득 납부세액을 계산하세요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이 논리를 잘 이해하시면 솔직히 이렇게 손으로 계산하지 않으셔도 풀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이분이 지금 종합소득세 납부를 계산한 것인데, 자, 보시면 다른 소득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계산하기 편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이자만 3,500이 넘습니다. 3,5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우리가 2천만 원이 넘으니까 어때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면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른 소득이 거의 없이 이제 예를 들어서 대부분이 금융소득으로만 발생이 된다면 생각처럼 높지 않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사례도 되는 거예요. 자, 14%잖아요. 원천징수가 기본적으로 이자 및 배당이. 그러면 14% 계산해 보시면 아마 요 금액이 나올 거예요. 자, 요거랑 어떤 거 금융소득 종합과세랑 비교해 가지고 둘 중에 높은 걸로 적용이 될 텐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14%에 일단 원천징수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종합소득 납부세액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1,200만 원까지는 6%가 적용이 됩니다. 그 이상은 15%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 3,500에서 1,200 빠지죠. 그러면 2,300이야. 2,300만 원이죠. 거기다가 소득공제 150만 원 빼니까 얼마예요? 2,150만 원이네. 2,150만 원에 15%. 요 두 개를 합산한 거죠. 보시면 여기 한 70만 원 정도 될 거고요. 2,000에 15%니까 대략 300 얼마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둘을 합쳐서 제가 볼 때 400이 안 돼. 계산해 보시면 나오겠죠. 400만 원이 조금 안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때요? 원천징수한 게 더 높죠. 그러면 추가로 더 낼 거는 없는 거죠. 원천징수한 걸로 끝난다. 자, 그럼 이거를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왜 사회에서 처음 시작하거나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이 알바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데 왜 세금을 추가로 낼 일이 없을까 하고 생각해 보시면 1,200만 원 이하는 세율도 엄청 낮습니다. 1,200만 원까지는 6%밖에 안 돼요. 세율이. 얼마 안 되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14%만 해도 6%에서 훨씬 높잖아요. 1,200만 원까지는 6%만 과세하니까 금액이 2,000에서 좀 넘는 수준이다. 그러면 어때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그래서 크게 더 낼 건 없겠네.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되겠구나. 왜냐하면 14%랑 15%는 별 차이 없잖아요. 그런데 상당 부분이 6%로 된다는 건 뭐예요? 전체적으로 14%보다 낮게 나오겠네. 종합소득세를 낼 게 없겠네.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계산 어떻게 다 하겠어요? 눈치로도 약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틀린 것은 1번 지문.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부부 합산인가요? 여기서 틀렸네. 인별이죠. 각각. 별산입니다. 별산. 네. 부부라고 그래도 합산해서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 부부 합산이었다가 위헌 판정을 받았죠. 자, 그래서 배우자의 가족에도 분산을 고려하는 게 좋다. 맞는 말이고요. 세금만 고려하게 되면 분산하는 게 최고입니다. 분산하는 게. 2번 지문. 비과세 저축과 분리과세 저축을 최대한 활용해서 세금을 줄이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금융소득이 있는 한 해에 편중되지 않도록 말씀드렸죠. 금융상품을 너무 장기로 해가지고 그 이자나 배당소득이 한꺼번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마다 이렇게 좀 분배할 수 있도록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게 유리하다. 주식형 펀드, 정확히 말하면 국내 주식형 펀드겠죠. 비과세가 되니까. 근데 이제 틀린 말은 아닌데 주식형 했다가 원금이 까일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장기 저축성 보험, 10년 이상의 조건 등등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하죠. 활용한다. 좋은 방법이고요. 자, 거액을 직접 증여하게 되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타액 신탁 제도를 활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런 신탁 재산이,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을 직접 바로 주면 세금이 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금융기관에 수탁을 맡기는 거죠. 위탁자가 부모님이 되시고 수탁자가 금융기관이 될 거고요. 그 이익을 누구에게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원금은 그대로 두고 뭐만 수익금만 자녀에게 넘어가도록 하는 타입 신탁을 만들게 되면 원금 자체는 이제 나중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다시 부모님한테 돌아올 건데 수익에 관한 부분만 들어오니까 세금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겠죠. 요 말을 하는 거예요. 타입 신탁 제도.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문제 보실게요. 양도소득세에 관한 거죠.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코스닥 상장 법인이 나왔습니다. 주식에 관한 것은요, 우리가 이제 세법상 소액주주는 비과세가 가능해요. 세법상 소액주주. 요게 기준이 계속 강화돼가지고 또 이제 그 정부의 정책에 따라 조금씩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은 유가증권 시장은 지분율이 2%, 그 다음에 코스닥은 1%, 그 다음에 금액으로 치면요 10억이 안 넘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세법상 소액주주가 돼가지고 비과세가 가능하다. 자, 그런데 1번 질문 보시면요, 코스닥 지분율이 1%래요. 오케이. 코스닥, 제가 반대로 설명을 드렸네. 유가증권이 좀 시장이 더 크잖아요. 금액도 크고. 요게 1%, 코스닥 2%예요. 자, 그래서 코스닥 2%가 안 되죠? 코스닥 1%네. 그러면 세법상 뭐가 된다? 소액주주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양도하더라도 양도세, 소득세가 나오지 않는다. 1번이 정답이 되겠네. 근데 코스닥 상장법인 지분을 1%씩 갖고 있으면 부럽다. 어쨌든 세법상 소액주주다. 지금 법상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이게 금액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2번 지문 보시면요, 10억이다. 10억 됐네요. 그럼 어때요? 세법상 비주주다. 세금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업상 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만 하면 기타 소득일 텐데 고정자산과 함께 넘어간다. 부동산과 함께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양도세 문제가 생긴다. 단순한 임차권이 아니라 등기된 거다. 그러면 어쩌죠? 예, 요것도 양도 문제가 생기죠. 골프 이양권도 마찬가지고요. 정답은 1번. 1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양도 시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언제 귀속이 되느냐? 그렇죠. 소득이 언제 들어오느냐? 신고 기한, 언제 하느냐에 따라 신고 기한도 정해질 거고요. 자,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되겠죠? 시기가 중요하죠. 3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등등 조건들이 있겠죠. 필요 경비는 양도 시기랑 관계없는 거죠. 필요한 경비가 얼마나 발생했느냐? 그 진위 여부가 중요한 거겠죠. 5번이 정답. 심지어는 미등기도 필요 경비는 인정해 준다고 했습니다. 다음 15번 문제. 자, 보시면 오래전에 매입을 해가지고 계약서가 없대요. 이건 추정에 하는 거구나. 그래서 환산 취득 가격, 내가 얼마에 취득했을까를 러프하게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뭘로 하느냐? 기준 시가가 얼마나 올랐지? 이걸 가지고 유추하는 거죠. 그러면 취득 당시 기준 시가가 어떻게 됐어요? 2배가 올랐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에 취득했는지 모르겠네. 그 가격이 어떻게 됐다? 2배가 됐네. 그러면 2배 되기 전 가격이 뭐예요? 2배 오르기 전이 4억이 되겠네. 계산 자체는 아주 어렵진 않죠. 그래서 8대, 굳이 이제 식으로 쓰잖아. 8대 X는 6대 3 이렇게 했죠. 그래서 6X는 8, 3은 24, X는 6, 4 뭐 이렇게 찾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요거는 비율이 딱 절반이라 2배가 딱 돼가지고 눈으로 봐도 계산할 수 있겠죠. 네,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자, 중개 수수료 발생하는 거죠. 영수증이 있어야 됩니다. 말로 되는 건 아니고요. 공증비용,
공증할 수도 있죠. 부동산 할 때. 계약서 작성비가 지불이 되었다면 이것도 다 증빙이 있으면 되는 거고요. 국민주택 매각차손이라는 건 뭐냐면 부동산을 매매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되는 그 장기 국채가 있잖아요. 보통 보면 그 국채를 보통 바로 팔아버리거든요. 법무사 분들한테 부탁을 이렇게 맡기시면 알아서 딱 팔아옵니다. 그러면 매각 차손이 발생하죠. 디스카운트해서 매각을 할 테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시면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야 국채 가져와 그래서 만기까지 들고 가신 분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자기가 시장에 팔 수 있으면 또 그럼 조금은 이렇게 차손을 좀 적게 보면서 직접 팔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뭐다? 이런 것들도 필요 경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근데 5번 질문 잘 보시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았는데 뭘 필요 경비로 인정되면 안 되겠죠? 5번이 정답. 자, 다음 17번 문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관한 겁니다. 왜 장기 보유하게 되면 공제를 좀 더 해줄까 생각해 보면 투기에 관한 것. 되신 대로 투기를 하지 마라. 주로 부동산에 관한 거겠죠.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를 뺀 거다.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세요. 금액을 계산하세요라고 하면 장기 보유를 뺀 거지. 장기로 보유했으면 아 이분이 투기하려고 한 건 아니구나. 오래 보유했을수록 많이 좀 빼주자.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과 뭐는 주식은 해당 사항이 없죠. 대상이 된다.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보유 기간은 실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자, 10년 이상의 그 다음에 거주도 각각 10년 이상이었다. 그럼 어때요? 1세대 1주택은 비과세인데 고가주택에 들어가게 되면 어때요? 요거는 양도세가 발생할 수는 있죠. 12억 초과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1세대 2주택은 또 맥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유기간이 1년에 4%니까 10년이면 40%. 거주기간이 1년에 4%씩 해서 10년이니까 40%. 10년이니까 최고 맥스 80까지. 그러면 이 말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20%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겠다는 거죠. 엄청 빼주는 거죠. 생각보다 1세대 1주택인 경우 고가주택이라 하더라도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미등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괘씸하죠. 적용하지 않는다. 2번이 정답. 다음 1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1세대 1주택인데요.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까지 계산하는 건 뭐예요? 장기보유까지 장기보유 공제까지 적용을 해라 이런 말인 거죠. 아니 1세대 1주택인데 왜 양도 문제가 발생하죠? 양도소득 문제가 고가주택인가 보네요. 30억이 넘겼네. 그러니까 고가주택에 해당하죠. 자, 취득을 15억에 했는데요. 기타 필요경비 해서 20억이 들어갔죠. 그럼 얼마? 10억의 차익이 있는 거죠. 취득을 15억에 했고요. 필요경비를 5억이나 쓴 거 보니까 집안의 인테리어를 삐까번쩍하게 했나 봐요. 어쨌든 20억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10억에 대한 일단 차익이 발생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고가주택 기준이 되는 12억 초과분만 계산해야 되니까 12억 분은 빼주죠. 얼마? 30억이 넘겼죠. 30억 중에 12억 분을 빼준다는 거죠. 30분의 10이니까 18인 거죠. 네, 그렇죠. 18. 그렇죠. 요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6, 3은 18. 그렇죠. 계산이 바로 안 되네. 얼마지? 계산을 보시면 6억이 나오네요. 계산해 보시면 되죠. 계산기로. 자, 그러면 6억이 나와요. 자, 근데 여기에서 또 뭘 빼주죠?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거기다가 뭘 빼주죠? 그렇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야 되는데 보유 및 거주가 각각 12년이에요. 물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함 이건 아예 정형적으로 거의 나오는 거니까 체크하시면 되고 10년씩 10년씩 맥스로 몇 프로? 80%까지 된다. 그 말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뭐예요? 애당 금액에서 20%만 적용이 된다는 거죠.
6억에 20%만 적용이 되네요. 그러면 6, 20이 1.2억에 대한 것만 이게 양도소득 금액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80% 디덕트가 되니까 20%만 들어가면 되겠죠. 1억 2천이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네, 2번. 자, 1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19번도 역시 비과세에 관한 문제죠.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자, 1번 지문 보세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잠깐 놓쳤었어요. 2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뭐가 틀렸을까요? 등기 이전일부터. 아, 그렇구나. 실취득이죠. 예. 원칙이 뭐예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이에요. 그런데 등기 이전일이 더 빠르다. 그러면 등기 이전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일단 대원칙이 뭐예요? 실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등기일이 더 빨랐어요. 그런데 그러면 등기 이전부터 그러한 경우에만 이 문장이 맞는 거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 국내에 1세대가 하나의 주택만을 보유해야 된다. 그래야 비과세가 될 거고요. 등기된 주택이어야 하면 당연하죠. 비등기는 괘씸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고가주택 초과분에 대해서는 발생될 수 있고, 자, 세대원 안에서 1주택만 있었는데 그 안에서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어차피 1세대 1주택은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뭐 이렇게 당초 취득일로부터 기산할 수가 있다. 자, 실제 용도에 따라서 한다. 당연하죠. 실질 과세 원칙.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게 뭐예요? 오피스텔이잖아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쓴다. 그럼 뭐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일시적 2주택인데 세대 합가예요. 무슨 말일까요? 아, 부모님을 모시기 위한 거구나.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합가를 한 경우예요. 효녀죠? 네. 혜택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구나. 그럼 몇 세 이상? 네, 60세 이상. 부모님을 동거, 함께 거주하면서 봉양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이제 2주택이 된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 10년 이내에 아무거나 먼저 파면 된다. 10년 이내에 아무거나 먼저 팔아도 어떻게 한다? 비과세 적용을 해주겠다. 결혼해야 하는 경우에는 5년이었죠. 기억나시죠? 결혼하면서 2주택이 되었어. 각각 집이 있었네. 그러면 어떤 걸 먼저 팔든 간에 5년 안에 팔아야지. 그러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합가는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 이런 경우는 10년. 둘을 같이 구분해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 자, 21번 마지막 문제죠. 양도소득세 절세에 관한 건데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질문. 개정세법에 따라 시기를 조절한다. 이거는 이제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해 준다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 판단해야죠. 이게 주택 가격이 올라가지고 양도 차익이 꽤 나온 것 같지만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야 된다면 실익이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일시적으로 뭐 양도세를 완화해 준다거나 뭐 이런 어떤 정부 정책들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뭐 원칙들이 있겠지만 그런 어떤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때그때 따라 탄력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맞는 거고요. 장기 보유한 부동산은 배우자를 통한 우회 양도 이런 것들도 괜찮은 방법이죠. 배우자한테 증여하거나 이러면 어떻습니까? 6억이 빠지면서 증여가 되니까 그러고 나서 또 양도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뭐 3년, 5년 뭐 이런 것들 원칙들이 있었죠. 그런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세법에 또 제한이 있으니까. 자, 2주택 보유 시 양도 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양도해야 된다. 그러면 이 말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양도 차익이 제일 큰 것을 1세대 1주택으로 됐을 때 양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1세대 1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하니까 맞는 말이고요. 양도 차손이 있는 경우에도 중복양도 한 해 되도록 피해야 된다. 이게 일반적으로는 양도할 때 해마다 나누면 하다못해 기본공제, 연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250만 원씩 기본공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양도 차손 A 주택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B 부동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거는 마이너스가 났네. 그러면 이거를 함께 한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되니까 세금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 차손, 손해가 되는 물건을 넘길 때는 이익이 돼 있는 물건이랑 함께 넘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하니까 피해야 된다. 틀린 거죠. 예,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주택이 있는 경우 멸실이 됐어요. 그럼 주택이 아닌 거죠. 그럴 때 양도하면 뭐 주택으로 인정받지 않으니까 유리한 점이 있겠죠. 자,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상속증여세 문제 계속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